안녕하세요. 저는 곧 70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자식은 있어도 탈, 없어도 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제게는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이 세월까지 살았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유자식 상팔자인 사람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저에게 진짜 아들들이 이 집 아들만큼만 하면 자식 키울 맛 나겠어 라고 한다니까요. 큰아이는 워낙 다정한 성격인데다가 제 할 일 알아서 하는 제 속 한 번을 썩이지 않고 자란 아이입니다. 게다가 3살 터울의 제 동생을 어릴 적부터 만나자마자 예뻐하는 아이였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물러서 여기저기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릴 적부터 개구지고 장난기도 많았지만 애교로 저를 기쁘게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을 이끄는 대장 노릇을 해 골목대장이기도 했지요. 언제나 명랑하고 씩씩해 별명이 씩씩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제 형의 말이라면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잘 들었습니다. 그 덕에 형제 우애가 잘 유지됐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엔 큰애가 컸지만 둘째가 고등학교에 가는 시기부터는 둘째가 덩치며 키가 더 커졌거든요. 그래도 한 번을 말대꾸 없이 제 형이 말하면 따르더라고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둘이서는 죽이 잘 맞기도 했지요. 뭐든 함께하고 싶어하고 서로 궁금해하고 언제든 반기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남편이 40년 전에 떠날 때는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고 웃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남편의 열렬한 구애로 동네가 떠들썩했거든요. 어디서 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내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을 해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남자와 말 섞는 것도 힘들어하던 저였는데 낯선 남자가 따라와 자나 한잔 합시다 라고 하는 통에 온 몸이 불구덩이에 빠진 듯 놀라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싫어요 하고 불이 나게 집까지 뛰었습니다. 저를 따라 집을 알게 된 남자는 매일 골목 앞을 지키더군요. 차만 한 잔 해주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며 소란을 부리는 통에 온 동네 사람은 물론 아버지도 아시게 되었죠. 화가 나신 아버지는 혼을 내신다며 쫓아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따귀를 3대를 맞으면서도 따님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꼭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며 물러서지 않더군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상대를 말자고 엄마와 오빠가 아버지를 말려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문 밖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회사도 못 가고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고는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만 사라지면 일을 다시 구하면 되겠지만 집안에서 눈치를 보는 일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내성적인 아이였던지라 엄마는 걱정을 하셨지만 오빠는 기집애가 어쩌고 다녔기에 저런 자식이 따라와. 너가 여지를 준 거 아니야? 이제 동네에 소문 다 나서 어쩔 거야. 좋은 집에 시집가기는 다 틀렸어. 라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 오빠의 말에 아무 말도 않고 인상만 쓰시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저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만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결국 남자를 집안으로 들이셔서 이것저것 물으시더군요. 남자의 나이, 학벌, 사는 곳, 부모님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더니 직업을 물으셨죠. 군대에 다녀와서 지금은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집이 대대로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집입니다. 라며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남자가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아버지는 조만간 아버님께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려주고 약속이 정해지거든 이리로 전화를 주게 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실 때나 지으시는 표정으로 그러시니 저는 더 긴장이 되고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퇴근이 늦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술에 취해 오셔서는 10월에 효선이 결혼하기로 했어 라며 어머니께 전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도 못 해본 제가 결혼이라니요. 엄마는 효선이 아버지 결혼이라니요. 효선이 이제 막 20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결혼이라니요. 그리고 그 남자랑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길 가다 따라온 사람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라며 아버지를 설득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했으니 하면 되지. 만나보니 집안도 나쁘지 않아. 세인방직 아들이 맞더라고. 게다가 그 난리통에 온 동네 사람 다 알게 되었는데 소문나서 어떤 집에 시집을 갈 거야. 나라고 좋아서 그 집에 시집 보내자 하겠어? 이것도 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다 생각하자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며 가슴을 치셨고 저는 소리도 못 내고 울었죠. 며칠 뒤 남자는 저를 데리러 집 앞으로 왔더군요. 좋은 옷으로 빼입고 문 앞에서 웃는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엄마가 골라주시는 원피스를 입고 구두를 신고는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는 먼저 차 한 잔을 하자며 저를 다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다방도 처음인 저는 고개가 자꾸만 구부러져 남자와 마주 앉아서 또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는 말이나 한마디 해볼까 했는데 아버님이 결혼하라 하시니 그렇게 해야죠. 저는 효선 씨가 좋거든요. 아, 제 이름은 박찬식입니다. 라고요. 넉살이 좋은 건지 제 의견은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엄마와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틈틈이 남자를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하지만 영 정도 안 붙고 낯설기만 하더군요. 한 번은 남자가 우리 셋이 손 좀 잡아볼까? 하며 능청스럽게 손을 잡는데 저는 그만 어머나 하면서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크크거리던 남자는 내가 이래서 우리 효선 씨를 좋아한다니까. 아주 좋아. 바람직해. 라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가 두렵게 느껴졌는데 말이에요. 아버지의 통보가 있고 4개월이 지나고 저는 남자와 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손님이 많아 북적북적한 결혼식이었죠. 시부모님들은 좋아 보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자와 닮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폼도 비슷하더군요. 시어머님은 상냥하셨지만 간간히 쓸쓸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남자의 형제들인 시누이들은 뭔가 탐탁하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뭐라 말을 하진 않더군요. 저는 그게 다 급히 서둘러 한 결혼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식을 마치고 저는 남편이 된 남자와 방이 3개 있는 연립주택 2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내내 주택에서만 살던 제게 신혼집은 신세계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어 시장이 조금 먼 것 빼고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님의 회사로 출근하게 된 남편을 배웅하고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나서 장에 다녀와 반찬을 하는 반복적인 삶이었지만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는 조금 달라져 집에 와서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편이 더 나았습니다. 이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기에 특별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서로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죠. 남들처럼 시집살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점심을 시댁에서 먹었지만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기도 했고 시어머님께서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아버님께서 아이를 물으시는 게 가장 곤혹이긴 했죠. 시부모님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시누이들과 나이차가 크니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 탈이 없는 시댁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시아버님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님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막내 아들임에도 어머니와 정이 없어 보였죠.
게다가 저희는 일요일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시누이들은 토요일 저녁을 먹으러 따로 모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우 이상했지만 시누이들과 나이 차가 많아 남편과 안 친해 그런가 하고는 말았습니다. 살림하는 걸 새로 배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남편도 불편한데 시댁은 더 어색했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신경했던 거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와 가만히 있다가 제게 당신은 나 안 버릴 거지? 라고 묻고는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얼른 씻고 자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남편은 그래 라며 씻고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말도 없이 집에 오지 않기도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닥달하는 성격이 아니기도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변한 남편이 괘씸했거든요. 그렇게 저를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해놓고 결혼하자마자 제게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 나름 꽁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속이 울렁거리고 배를 탈 때처럼 어지럽더군요. 혼자 삭히다 보니 병이 났나 싶어 병원에 가보니 임신인 것 같다고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산부인과에 임신임을 확인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 번호를 누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의 이름을 대고 바꾸어 달라고 하니 금방 남편이 받더군요. 저 임신이래요 라고 말을 하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흐흑하고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고마워 하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뜨거운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사르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늦지 말고 들어와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신이 나서 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기 전에 전화해 저에게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고는 말을 하면 사오고는 했죠.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날에는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다며 손님이 많은 곳 음식이라며 사들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품은 어미에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낯설음과 어색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박서방 같은 사람 없다. 잘하고 살아. 라며 말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더 웃는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은 아들만 낳아. 아들만 낳으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다. 라고 하셨죠.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아들일 거예요. 아버지 닮은 장군감이겠죠. 라고 시아버님을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들이기 바랐습니다. 시누이만 셋에 막내 아들인 남편의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정도 가부장적인 아버지 덕에 남자가 우선인 분위기였기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할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님과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임신 기간 내내 저는 행복하고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제 출산이 다가올수록 엄마는 바빠지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댁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아이 낳을 준비를 든든히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올수록 남편은 잠까지 설쳐가며 긴장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아이가 꼭 아들이길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죠. 혹시나 아이가 딸이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아랫배가 살살살 아파왔습니다. 아이가 내려오려고 하는 그 아픔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하고 남편에게 여보, 오늘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라고 했죠.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채배를 하더군요. 허둥지둥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며 정신이 없기에 아직 바로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천천히 해요. 라고 진통을 하는 제가 진정을 시켜야 할 정도였죠. 집을 나서서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데 양수가 터지더군요. 휠체어에 실려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아이는 도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데 분만실 문 밖에서 여보, 힘내. 우리 아기랑 무사히 나와. 라며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애 같으면 저럴까 싶어 하던 차에 정말 의식이 없어질 정도로 아프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사모님, 지금이에요. 라고 소리를 치시기에 저도 정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죠. 진통이 시작된 지 28시간 만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죠.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데 제가 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건강히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울더군요. 고맙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 아들 반갑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오신 시부모님은 손자라는 말에 크게 좋아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 역시 본인이 무슨 상이라도 타신 듯 좋아하셨죠. 엄마도 제가 너무 고생을 했다며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들이라 다행이라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은 대가로 저희의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아버지의 명의였거든요. 남편은 어휴, 이제 내가 당신 집에 얹혀 사는 거네? 라면서도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산후조리 내내 저는 정말 아이 젖만 먹였습니다. 엄마가 오셔서 아이 보는 것을 도와주셨고 아주머니도 오후에 오셔서 집안일을 다 해주셨으니까요. 밤에 아이가 울거나 하면 남편이 곁에서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남편은 일을 다녀야 하니 엄마와 제가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려 했는데 남편이 굳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엄마도 그런 남편을 보며 안심이 된다고 하시며 처음엔 도둑 맞은 것 같고 그러더니 이제야 식구 같다 하셨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 마음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몸조리가 끝나고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가실 때는 조금 눈물이 났지만 결혼할 때처럼 외로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어 든든하기까지 했죠. 아이는 건강히 잘 자라줬습니다. 다행히 제 젖도 잘 돌아 아이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시댁에 데리고 갈 때마다 시아버님은 품에서 아이를 내려놓을 줄 모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만 안아보시고 그 후로는 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저 유난인 시아버님의 등살에 못 안아보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항상 미소 짓고 계셨기에 저는 다 좋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는 모두의 사랑을 받은 덕에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뒤집는 것, 걷는 것이 다 빨라. 돌잡이를 할 때는 걸어다녀 돌잔치에 온 사람들이 아이고 운동시켜야겠다 할 정도였죠.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히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이 돌잔치 기념으로 아이 이름으로 땅을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땅 날 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집 장손 몫은 내가 챙겨줘야지 하셨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아이 돌잔치가 끝나고 얼마 뒤 운동으로 등산을 가신다며 새벽에 나가셔서 못 돌아오셨거든요.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너무 중턱이라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쓸 틈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죠. 남편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울긴 했지만 남편만큼 슬퍼하지 않더군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서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보자마자 달려가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내가 못 올 거다 써? 이거 놔! 가시는 길에 인사를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장남도 낳았는데 라며 크지는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엄마 제발 그냥 가. 나중에 다 모시면 오라니까 라며 사정하듯 밀어내더군요.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자 시어머니는 인사는 하게 해줘라. 자네도 조용히 인사만 하고 가. 사람들 눈이 많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보는데 제일 큰 시누이가 뻔뻔도 하지. 첩질이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와. 격리하던 거 불쌍하다 챙겼더니 임신했다고 울고불고 낳게만 해주면 다시는 아이 안 만난다더니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돈 더 못 챙겨서 왔니? 라며 나를 세우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풀리더군요. 시누이들의 냉정함도 시어머니의 어색한 미소도 모두 다요. 남편은 그제야 제 눈치를 보더니 그 여자가 문상을 끝내자 끌고 나가듯이 나갔다가 한참 후에야 돌아오더군요. 오가는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제 머릿속은 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티를 내지 못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지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는 내내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친정에 맡겼다가 데리고 가면서도 저희는 말이 없었죠.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남편은 우리 얘기 좀 할까? 하며 말을 걸더군요. 봐서 알겠지만 사실 나는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아들이야. 엄마는 아버지 회사 격리였다고 하더라. 엄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는데 엄마가 많이 고마웠는지 아버지를 좋아했대. 그러다가 같이 야근을 하면서 정이 쌓였고 내가 생겼다나 봐. 그런데 아버지는 혹시나 집안에 없는 아들이 태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하신 거지. 엄마도 나를 낳고 싶었다고 하고 어머니께 사정을 해서 낳게 해달라 하셨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나 봐. 그런데도 몰래 나와서 5살까지 나를 키우고 어머니께 보냈대. 아버지가 그간에 두 집을 오고 가셨는데 엄마가 아들 낳은 여자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하냐고 성화를 부렸나 봐.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질 생각이 없으시니까 나를 그냥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누나들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어.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나를 돌보는 건 아주머니 몫이었지. 그러다 내가 15살쯤 엄마가 나타났어. 나타나자마자 돈 달라는 말부터 하더라고. 어차피 자기 역할은 다 했으니 돈 달라고. 그때부터 매달 아버지가 돈을 주셨나 봐. 돈이 좀 부족한 달은 나타나서 날 데려가겠다며 난동을 부렸지. 그러면서 나에게 애정을 주지도 않았어. 우리 결혼하고 나서는 처갓집 가서 다 말하기 전에 돈 더 내놓으라고 했지. 우리 명훈이 태어나고는 더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가 땅 해주신다고 하시다가 못 해주신 거야. 엄마가 돈 더 가져갔거든. 장례 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기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더라. 마지막으로 돈 뽑아야지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러더니 와서 큰 누나한테 그 소리 듣고도 돈 타령만 해.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순간의 감정을 못 이기고 어린 여자한테 발목 잡혀 평생 끌려다녔으니.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가 앞으로 달라질 건 없어.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머니께만 잘하면 돼. 하더니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손을 꼭 잡고는 고생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아이 키우고 남편 출근하면 집안일하고 일요일 점심때면 시댁에 가 식사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가끔 토요일에 왔던 시누이들이 자고 집에 가지 않고 있더군요. 그런 시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남편은 당황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행동하는 게 이상해졌습니다.
아이에게 한없이 다정하던 사람이 그때만큼은 아이와 손도 잡지 않았으니까요. 시누이들은 그런 남편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막내 시누이가 이제 그만 와. 너희는 참 뻔뻔도 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둘째 시누이도 놔둬라. 우리 엄마 그렇게라도 보상받게. 보내준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받니? 왜 너희 엄마가 돈 더 받아오라던? 회사까지 다 너가 맡았다고 너 거라고 그러던? 분명히 해. 그중 4분의 3은 우리 세 자매 거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열심히 일해서 늘려주면 고맙고. 그러자 남편은 고개도 못 들더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하더니 저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이 넘도록 시댁에 가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퇴근도 늦어지고 간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시누이 아들들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텐데 하는 생각에 갈아입을 옷이라도 주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 없더군요. 그래서 전해주시라고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려 회사를 나서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보지 못한 옷을 입고요. 저를 보고 놀라기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는데 어디 다녀와요? 라고 물으니 중요한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옷이 더러워서 집까지 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앞에서 샀어. 내가 좀 바빠서 들어가? 라며 회사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남편의 그 놀라던 눈빛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도 남편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후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출장도 가고 술에 취해 늦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는 저만 아이 데리고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시누이들은 저와 아이에게는 특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만 지으셨죠. 아이가 할머니라고 가서 애교를 부려도 그저 미소만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노안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신 거라 준비를 해두었죠. 시누이들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르게 매우 슬퍼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회사의 지분은 시누이들과 남편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남편이 전적으로 맡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팔아 내 남매가 나누어 가졌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더 달라진 게 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펑펑 쓰더군요. 제가 봐도 불안해 보였죠. 그렇다고 생활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라 저희 생활은 그대로였는데 남편은 차림새나 차, 꾸미는 게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친정에도 가끔이지만 들르던 사람이 그런 것도 없고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헛헛하고 일이 바빠 저러겠지 했습니다. 남편의 친모라는 분은 가끔 전화를 해서는 남편을 찾기는 했지만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긴 하지만 크게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부터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더군요. 혹시나 나 찾는 사람 있으면 없다고 해. 아니, 모른다고 해.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라며 창고방으로 쓰는 방에 숨어 지내듯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남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회사에서 찾는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저는 답답해.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말을 해야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것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당신이 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도 속 아픈데 긁지 좀 마. 내가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 아무 말 않고 아이만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리기에 또 남편 찾는 사람들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기저귀를 뗀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여기 박찬식 사장님 댁이죠? 라고 묻는 여자는 인상을 쓴 채로 말을 하더군요. 맞는데요. 무슨 일로? 라고 제가 답을 하자. 얘가 명훈이 동생이에요. 돌림자 쓴다면서 명진이라고 지었어요. 얘도 사장님 아들이니 오늘부터 여기서 키워주세요. 저도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저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저 아직 어리고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도 않고요. 그동안에는 돈 주니까 좀 버텼는데 이제 돈도 안 주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 혼자 애 못 키워요. 잘 키워주세요. 라며 아이를 문 안으로 밀어넣더니 가더군요. 아이는 제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가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어느새 나와 아이를 안으며 명진이 왔어? 아빠야 아빠. 익숙한 듯 아이를 안고 달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보는데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더니 잠깐만 이라며 문 밖으로 나가더니 그날 밤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더니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국물에 마른 밥도 거의 다 남기고 자더군요. 아이 엄마가 두고 간 짐가방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대로 둘 다 내보낼 생각이었으니까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아빠라는 믿음으로 참았는데 외간 자식이라니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가슴 한복판이 아파왔습니다. 아이는 자다 깨서 제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깨서 저를 보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아 달래며 재웠습니다. 저희 아들까지 못 재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틀인가 후에서야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짐가방을 들려주며 아이 엄마에게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자. 걔랑 헤어졌어. 근데 얘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키우자. 라고 하더군요. 화가 나는데 아들이 보고 있어 겨우 참으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얘를 왜 키워요? 라고 하니 남편은 그럼 애를 버려? 낳아준 엄마도 못 키운다는데 아빠인 내가 키워야 할 것 아니야? 라며 저를 보더군요. 오히려 제가 아주 인정머리 없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남편을 보니 어이도 없고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당신이 키워요. 나는 우리 명훈이만 키울 테니까. 이 집 아버님이 내 명의로 해준 거 알죠? 애 데리고 나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 얘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나가? 얘 엄마가 없는데 애랑 나랑 길바닥에서 자? 회사 사정도 어려워서 아이 돌볼 사람도 못 구해. 그러니까 좀 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과 아이는 울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오기만 하면 이혼을 할 생각이었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올 때까지만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는 며칠을 울고불고 하더니 아들과 잘 놀고 잘 웃었습니다. 아들도 아이와 지내며 같이 놀 상대가 생겨서인지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찾아 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친정 오빠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을 따르던 몇몇 직원들에게 듣기론 남편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다른 사업까지 한다며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 월급은 맞춰준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찾아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그 여자는 같이 사업을 하자며 다니던 사람이 소개를 해줬는데 몇 번 어울리고 술을 마신 사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은 버린 만큼 되지 않았고 빚만 늘어 사채까지 쓰다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출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는 부도가 났고 못 견딘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요. 이미 시누이들에게 자본이 많이 나가 그걸 메꾸려다 아무래도 이상한 길에 들어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외간 아이까지 떠맡아야 하는 불쌍한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아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집은 팔아 아들과 저는 좀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기도 했고요. 아이는 저도 모르게 제 호적에 올라와 있더군요. 남편 짓이었겠죠. 그걸 보고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집안 곳곳을 다 부수고 싶었지만 웃는 아들을 보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데 아들이 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아기 예쁘다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그 손을 갈라놓으며 명훈아, 아기는 이제 다른 곳에 갈 거야. 엄마랑 명훈이랑 둘이만 살 거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들이 그 아이를 예쁘다 하는 게요. 그런데 아들이 제 입을 막더니 명진이 듣겠어. 아기가 어디를 가 우리랑 살아야지. 난 동생이 생겨서 좋은데. 아빠도 없는데 우리끼리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글썽한 채로 말하는 아들을 보다 보니 제 감정에 치우쳐 아들을 보살피지 못한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의 일로 아이들끼리 두면서 아이들은 서로 의지를 했겠죠. 게다가 갑자기 아빠까지 잃은 아들에게 동생은 소중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냉정히 아이를 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호적 등본에 제 아이로 오른 아이의 이름을 그날 밤 밤새 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게 해주었던 일들이 떠올랐죠. 이 아이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가 제가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저희 아들 어릴 때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고작 20대 중반의 여자가 감당하기가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싶다가 애는 무슨 죄인가 싶다가 시누이들 앞에서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모르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남편이 겪은 그 불쌍한 처지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너무 미워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때 보내자 싶었죠. 어쨌거나 상실감이 큰 아들을 위해 버텨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려고 나섰습니다. 아이 둘이 손을 잡고 걷는 걸 보며 뒤에서 걷다가 마주오는 차가 보여 아이들을 잡았는데 아이가 놀랐는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안심이라는 듯 웃더라고요. 아들과 아이를 양손에 잡고 길을 걷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제 형에게도 형아라고 부르며 다가가 놀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제게 살포시 기대며 눈을 맞추며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뽀르르 달려와 조용히 안기기도 하고요. 밥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며 여기저기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이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들어왔더군요. 골목에서 노는데 한 아이가 야, 얘가 왜 동생이야? 너희 엄마가 낳지도 않았는데 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며 아들이 그 아이를 밀치고는 왔답니다. 그러고는 동생 손을 잡고 울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잃혀진 아이 엄마가 와서 저희 아이가 그랬다며 따지기에 그 집 아이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 준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 좀 하세요. 라고는 화를 내며 보내고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 듣고 그럴 텐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키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를 준비했죠. 친정에서는 저더러 사서 고생을 한다며 여자 혼자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 둘을 어떻게 키울래?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희 시댁은 돈이라도 있었지. 너는 형편도 어려우면서. 라는 친정 엄마께. 엄마, 명훈이가 동생이 좋대. 아빠도 없는데 그새 정든 동생까지 뺏으면 우리 명훈이 속은 어떻게 해? 애가 무슨 죄야? 라며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아유, 그런 집인 줄 알았으면 시집을 안 보내는 건데 너희 아버지는 어쩌자고. 아휴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을 간간히 엄마에게 맡기며 일을 나갔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려니 엄마 도움 없이는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도 아이들 앞에서는 별 티를 내지 않으시고 봐주셨고요. 큰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과도 정이 붙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일이 끝난 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제 볼을 부비고는 했습니다. 큰아들이 고만할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닮은 아이가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한 5년 키우다 보니 아이는 그저 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안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사춘기 때 친구들과 싸움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아이가 마음이 다쳐 정말로 삐뚤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때 곁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했죠. 우리 둘째 아들 제발 삐뚤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면서요. 눈물이 나 닦아가며 아이가 깰까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종교가 특별히 없어서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들어주신 건지 둘째는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범생까지는 아니지만 마음 잡고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때 말고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환갑 때 아이들이 뭘 한다고 하기에 요즘 누가 환갑을 챙기니? 됐어. 나는 너희들만 잘 지내면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했더니 작은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낳지도 않은 아들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으면 뭘 받기라도 해야지. 왜 싫다고 해? 라는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명진아, 너 어떻게 알았어? 라며 물었더니 할머니가 나 없는 줄 알고 삼촌이랑 하는 얘기 들었어. 그전까지는 진짜 몰랐는데 기억 안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이랑 살았던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 나 아주 어릴 적에 사진도 없고 그래서 알았지. 나 중학교 때였을걸. 그래서 괜히 싸우고 다녔는데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더라. 우리 아들이라면서. 그래서 그냥 엄마 아들 하기로 했지. 그런데 엄마, 나도 염치가 있지. 제발 여행 가자. 형이랑 나랑 모시고 간다니까. 라는데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자는 대로 여행을 다녀왔죠. 얼마 전에도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데리고 가줘서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하는 일이 다르다가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윤이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큰아이 말로는 둘째가 수완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편이 지은 빚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모진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아이들 만나게 해준 걸 감사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